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늙은 황부자가 있었다. 욕심 많은 황부자는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상대를 속일 정도의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황부자는 방을 붙이고 사윗감을 기다리는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구함. 단 내 입으로 그건 거짓말이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만 함. 지원자는 면접비로 엽전 단량을 내야 함. 욕심 많은 황부자는 지원자에게도 돈을 받아 자신 있는 젊은이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마을 제일 부자인 황부자가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식에 여러 젊은이가 지원하였는데 먼저 제법 재산이 있는 부잣집의 한 청년이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동네에서는 모를 심은 후 갈대로 짠자리로 덮지요. 그 후 이삭이 자리 위로 나와서 익으면 넷이서 사방 끝을 잡고 흩어서 별을 거둡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듣고 보니 그건 정말이네. 실패. 이번에는 평범한 집안의 청년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 집 마당에 100길 높이에 큰 돌미륵이 있는데 그 미륵 머리에 배나무가 자라더니 배가 누렇게 익었지요. 그래서 100길 길이의 장대로 돌미륵에 콧구멍을 쑤시니 미륵이 간지러워 머리를 흔든 덕분에 배가 떨어져서 그 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부자는 이번에도 그건 정말이네. 자네도 실패. 하며 그 청년에게도 퇴짜를 놓았다. 며칠 후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찾아왔는데 황부자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황부자가 우는 이유를 묻자 그 청년은 이 집과 살림이 원래 제 것이었기에 감개무량해서 웁니다. 청년의 대답을 들은 황부자는 순간 당황하여 어찌 판정해야 할지 잠시 혼란에 빠지는데 그 말을 진짜라고 인정하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길 테고 거짓말이라 판정하면 사위로 삼아야 했으니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결국 황부자는 할 수 없이 가난한 청년에게 그건 거짓말이네. 하는 수 없군. 자네가 이겼네. 참말이지요. 그럼 제가 이 집의 사위가 되는 건가요?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황부자가 자신의 딸 춘심이를 부르는데 춘심아 이리 와 보거라. 여기 네 신랑감 왔다. 아버지, 드디어 저도 이제 시집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웬 할머니가? 혹시 장모님이신가요? 서방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이제 겨우 60이에요. 사실 욕심 많은 황부자는 돈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조금 모자란 여종 사머리가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때 그것을 본 엉큼한 주인 양반이 사머리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위로해주는 척 물었다. 예, 사모라. 너 아까부터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하도 망측해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요. 글쎄 저 머슴 돌쇠 녀석이. 그래, 돌쇠란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괜찮다.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여종이 훌쩍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글쎄 돌쇠 녀석이 소녀를 뒷동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돌쇠 그놈이 허튼 짓을 한 모양이구나. 이에 주인 양반은 사머리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널 희롱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갑자기 소녀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 말에 주인 양반이 여종을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이렇게 껴안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사머리의 양가슴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치마 밑으로 손이라도 넣었다는 것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하며 또 손을 치마 밑으로 넣었다.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속옷 속으로 손을 쑤셔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주인 양반이 사머리의 속옷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주인어른,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느냐? 그리고 또, 그래,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더냐? 네,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랑 속고이를 내리고, 뭐라? 이런 천하의 망할 놈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래도 돌쇠놈 힘이 세니 내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자 사머리가 벼랑간 주인 양반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겼다. 아니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때려 주었사옵니다. 이에 주인 양반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이런 고얀 돌쇠놈을 봤나?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떤 짓을 하였느냐? 돌쇠놈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넌 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자 사머리가 이번엔 주인 양반의 방울주머니를 힘껏 후려차버렸다. 이렇게 혼쭐을 내줬어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촌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새 신랑이 되었는데 이웃의 해악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신랑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장가간 후에 너의 처가에서 내가 고자라는 소문이 났으니 어찌 억울스럽지 않는가? 후일에 장인이 한번 보자고 하면 곧 그것을 꺼내 세워가지고 보여서 그 의심을 풀어야 하네. 그러자 신랑이 말하길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소? 그 이웃 사람이 이번에는 장인을 만나 말했다. 영감님 사위는 퉁소를 잘 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듣자고 하면 꼭 들려줄 터이니 후일에 한번 청하여 반드시 한번 보자 라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 재주가 있다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이웃 사람 몇몇과 점심을 같이 한 후에 말했다. 내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다 같이 들어봅시다. 하여 장인이 사위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위에게 말했다. 자, 한번 보자. 그러자 사위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는 바지를 벗고 물건을 꺼내서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주었다. 내 비록 크기는 좀 작지만 고자는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크게 놀랐고 장인은 무안해하여 말하길 아이고, 무색하고 무색하다. 하니 사위가 말하기를 아니, 붉으면서 검은 빛깔이 있는데 어찌 무색하다 하십니까? 이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말하길 그런데 내 거보다 조금 작네. 옛날 어느 시골에 금실좋기로 소문난 초시 영감 내외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초시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곱고 정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정숙함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밤만 되면 초신의 집에서 젖소부인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을 총각들은 모일 때마다 쑥덕거리며 이런저런 잡담을 늘어놓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기만 했다. 아니, 소문 들었소. 조씨 부인이 젖소 부인이라니.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 초시 부인의 가슴은 그리 풍만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젖소 부인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총각 한 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밤중에 몰래 초신의 집에 숨어 들어가 그 비밀을 밝혀내기로 하였다.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 꼭 비밀을 알아낼 것이야. 그렇게 그 총각이 방문 틈으로 몰래 상황을 훔쳐보게 되었다. 초시가 지친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나도 이젠 늙었나 보구려. 벌써 지치는 걸 보니. 아이, 몰라요. 부인이 아양을 떨어대면서 재차 남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김초씨가 그런 부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걸 또 하자는 말이요? 이젠 그만 잡시다. 아이, 싫어요. 부인 생각이 정 그렇다면 초씨가 부인을 다시 품에 안았고 둘은 한동안 운후의 정을 나누는가 싶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초씨는 이내 녹초가 되고 말았다. 아이쿠, 이젠 그만 날 좀 놔주구려. 내 이러다간. 초씨가 사정했지만 부인은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더욱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마침내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초씨 영감은 여차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만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그만하시오, 부인. 그만. 내가 졌소, 부인. 졌소, 부인. 내가 졌소, 부인. 옛날 어떤 한 선비가 나이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적당한 혼처가 있어 혼인날을 잡아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은근히 처녀를 한번 보고 싶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처가가 될 집에 들리게 되었다. 내 이참에 색시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구나. 저녁 무렵 선비는 색시의 방이 있음직한 뒤뜰로 가 처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니 과연 얼마 후에 처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선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아서서 소변을 보는 척하였다. 처녀 또한 신랑 될 사람이 몹시 궁금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힐끗 선비의 등에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양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통해 선비의 엄청난 물건의 크기를 보게 되었다. 처녀는 깜짝 놀라 곧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어머니 싫어요. 난 절대로 시집을 안 갈 거예요. 왜 이러니? 왜 이래? 어서 까닭을 말해보거라. 글쎄, 병신이 되고 싶진 않은걸요. 병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처녀는 방금 바라본 선비의 우람한 물건 그림자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과연 사위의 물건이 그리 우람하다면 딸이 성치 못할 것 같은 의심도 드는지라 그날 밤 사위될 선비를 사랑채로 불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오늘 딸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선비가 픽 웃으며 이거 아니 장모님, 왜 그런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 참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소? 처녀의 어머니는 지체가 높은 여자였으나 이것은 딸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안심이 되어 딸에게로 돌아가서는 얘야, 내 낭군 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대패로 깎아낼 터이니 염려 말라 하더라. 처녀는 안심하게 되었고 드디어 첫날 밤에 사랑의 일전을 몇 번 되풀이한 뒤 신부가 말했다. 서방님, 지난번에 대패로 너무 밀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붙일 수는 없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어떤 기생에게 완전히 빠져 글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었다. 이에 하루는 그의 친구들이 충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해 만나게 되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글만 읽던 자네가 기생에게 빠져 사내로서 대의를 잊고 사는 게 친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라네. 또한 자네 식구들과 친척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그건 나도 잘 안다네. 여색을 멀리해야 마땅해. 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내 메오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되고 나쁜 것이라면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걸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친구들이 책망하며 이 친구가 단단히 홀렸구만 홀렸소. 아무리 예쁜 여인이라도 어찌 나쁜 것이라고 하나가 없겠는가? 정말이라네. 그렇다면 그녀가 뒤를 볼 때면 왜 그 더러운 것을 못 보았는가? 이에 선비가 웃으며 말하길 왜 못 볼 리가 있겠는가? 그녀가 뒷간에 오를 때를 보면 마치 공작새가 오색 구름을 타고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분홍색 치마를 걷어 올리고 아랫도리를 드러낼 때에는 그 엉덩이가 반쯤 구름 사이에 구르는 쟁반과 같고, 또 쏟아지는 소피 소리를 듣자 하면 마치 운모가 붉은 입술을 열고 구슬을 토해내는 것과 같고, 메오리의 방귀 소리를 말하자면 날아가던 꾀꼬리가 꽃나무에 앉아서 백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으며, 그녀가 큰 볼일을 쏟을 때면 노랑 장미꽃잎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네. 이에 친구들이 크게 탄식하며 야, 이 친구 이거 완전 맛이 가버렸네. 맛이 갔어. 야, 이 정신 나간 친구야. 내 듣자 하니 음식 앞에서 더럽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좋으면 그 장미꽃에다가 밥이라도 비벼 드시게나.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어떤 정승이 있었는데, 생각이 깊어서 국가적인 큰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 번은 집에 있으니 머슴 덕세가 앞에 와서 호소하기를, 대감마님, 제가 장작을 다 패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데 사머리년이 와서 저보고 맨날 놀고 잠만 잔다고 시비를 걸어 서로 싸웠습니다. 사머리가 계속 저를 꾸짖으면서 잘난 체를 하니 하도 억울해서 대감마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옵니다. 사머리 좀 야단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정승은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옳구나. 그러니 나가서 하던 일이나 계속하거라. 하고 달래어서 보냈다. 얼마 후 조금 전에 덕세와 싸운 사머리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와 아뢰었다. 대감마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시지만 덕세가 이 집에서 제일 게으른 게 사실입니다. 밤에 힘쓸 줄만 알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다 못해 싸운 것이니 제 잘못이 아니고 덕세 잘못이옵니다. 그런데 그 덕세 말만 듣고 옳다고 하셨으니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또한 말했다. 내 말도 옳으니 울지 말고 가서 일하거라. 옆에서 이러한 정승의 처사를 보고 있던 조카가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숙부님, 두 사람이 싸웠으니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그른 것인데 어찌 양쪽이 모두 옳다고 하십니까? 이 말에 정승은 조카를 쳐다보고 말했다. 그래, 내 말 또한 역시 옳은 말이다. 그렇게 조카가 물러나고 잠시 후 의원에 갔다 온 부인이 대감 앞에 나왔다. 그래, 의원은 잘 갔다 오셨어? 무슨 병이라고 하더이까? 아니 글쎄, 내가 요즘 입맛이 없고 기운도 없는 것이 모두 다 양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하더라오. 의원이 처방해 주길 이제부터 3일에 한 번씩 대감과 합방하여 양기를 채우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놀라며 말했다. 그 말은 옳지 않소. 그 놈은 분명히 돌팔이가 틀림없어. 내 그렇게는 못하오. 이에 부인이 화를 내며 야, 이놈의 영감탱이야. 부인이 아파 죽겠다는데 합방이 뭔 대수라고? 내 당신이 일이 나올 줄 알고 이미 덕세에게 부탁해 놨으니 그리 아시오. 이 말에 정승은 부인을 쳐다보며 그 말은 옳소.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용하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무당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방법이 없다.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간절히 부탁하자 무당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악한 신에게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부적을 받아왔다. 1년 후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무런 저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기가 부르는 사람이 죽는 것이었다. 엄마. 아기가 엄마를 부르자 그 다음날 엄마가 죽었다. 할머니. 아기가 할머니를 부르자 그 다음날 할머니 역시 죽었다. 아빠는 저주받은 아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아기를 뒷산에 버리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리고 내려가려는데 순간 아기가 아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아빠는 어차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빠는 죽지 않고 일어났다. 어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살아있네? 살아남은 아빠는 가족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밭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집 아줌마의 원통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여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옛날 어느 고을에 대낮부터 동네 사내들이 주막에 모여 한장 걸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난 어젯밤에 3번이나 해주고 마누라에게 혼이 났다네. 당연하지. 자네 그 번데기 같은 물건으론 3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혼이 날 걸세. 그러고 보면 춘식이 자네는 정말 좋겠네 그려. 이무기한 마리를 아랫도리에 달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허허, 꼭 그렇지만도 않다네. 내 어떻게 처자 하나 꼬셔서 한번 재미 좀 보려고 하면 다들 죽는다고 소리치고 야단이니 말일세. 그렇고 말고 너무 큰 것은 오히려 작은 것만 못하고 말고 나처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 춘식이 자네 물건은 치료를 받아야 하네. 그건 틀림없이 병일세. 자네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것 모르긴 몰라도 그 물건 때문일 걸세. 아마 자네와 함께 잠을 잤다간 그 어떤 여인네도 몇 날 못 살고 죽고 말 걸세. 사실은 나도 고민일세. 그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친구가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생각보다 아주 쉽다네. 먼저 술이 떡이 되게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 물건이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서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능숙한 목수에게 대패를 날카롭게 갈아 살살 깎아 다듬어서 작지도 크지도 않게 다듬어 놓게 하면 된다네. 그러면 그 짓을 할 때 매우 편하고 장가도 금방 가게 될 걸세. 그때 마침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가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깎고 남은 대패밥은 나한테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소? 주모, 뭐 때문에 그러시오? 뗄나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좀 갖다 주려는 것이오. 옛날 어느 동네 앞 고갯마루에 소금 장수가 올라섰을 때 한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다. 부인이 먼저 소금 장수에게 말을 붙였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시오. 집에 딸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 집에 가서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소금 살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야 안 가든지 하지요. 어리숙한 부인이 소금 장수에게 저기 저 지붕 위에 고추 널어놓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지 마오.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예, 그러지요. 염려 말고들 다녀오시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리곤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 장수는 예, 아가야. 하고 호기 있게 처녀를 불렀다. 이윽고 머리를 길게 따은 처녀가 나와 누구시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하자 소금 장수는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이지. 나는 내 외삼촌이란다. 어려서 너를 보고 인제 보니 몰라보겠구나. 여기 오다가 내 부모님을 만났는데 일가 잔치집에 간다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잘 봐달라고 하더구나. 그제서야 안심한 처녀는 소금 장수에게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씨암탉까지 잡아 대접했다. 해는 지고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 장수는 처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넌지시 수작을 걸었다.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하지만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큼시큼하지? 예, 그게 바로 속병이 있어서 그렇단다. 또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고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예, 정말 그런데요. 그게 다 속병 때문이란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단다.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어떻게 고치나요? 하고 묻자 속에 든 고름을 빼내야 한단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어렵지 않단다. 나한테 있는 가죽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그럼 얼른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드디어 소금 장수는 처녀를 눕히고는 속곳을 내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후련해질 때까지 참아보거라. 그래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단다. 결국 목적을 달성한 소금 장수는 푹 잠을 자고 아침상까지 푸짐하게 받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소금 장수는 한 번 더 가죽침을 정성껏 놓고 나서는 웃으며 처녀에게 당부했다. 이제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다 빼내 종지에다 잘 받아두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거라. 이에 처녀가 소금 장수에게 그런데 외삼촌, 옆집 돌쇠는 배 아플 때 빳빳한 뼈침을 놓아주던데 외삼촌의 가죽침은 왜 그리 흐물거려요?